자, 의료업체 A사의 여신 상황인데요. A사의 자금 조달 기간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자금 조달 기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금 조달 기간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있어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 회수 기간에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빼요. 여러분 주어진 요 매입, 그죠? 매입 지급 기간, 그죠? 이거를 빼고 여기에 더해져요. 뭐를 더해주느냐? 재고 회전 기간이 주어져요. 이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재고 회전 기간이에요. 재고 회전 기간.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돈이 들어오는 기간에서 돈이 나가는 기간 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금 조달 기간이에요.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은 내가 외상값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재고 회전 기간도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기간에서 돈이 나가는 기간 뺀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재고 회전 기간이 주어졌고요. 매입 채무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뭐만 계산하시면 돼요? 매출 채권 회전 기간, 그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죠. 매출 채권 회수 기간. 그럼 여러분들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 1년 매출액이 있어요. 그죠? 이 매출액이 며칠 동안 걷어들이는 거예요? 1년이니까 365일이잖아요. 그죠? 365일 동안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걷어들여야 될 이 매출 채권 잔액 있잖아요. 그죠? 못 받은 외상값. 이 매출 채권 잔액. 이거는 그럼 내가 며칠 만에 걷어들여야 될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X는 어떻게 계산해요? 내가 즉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 매출액은 며칠 동안 해야 된대? 365일 동안 해야 된대. 365일 동안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요, 이 매출 채권 해준 채권, 그죠? 잔액, 채권 잔액, 이건 그러면 며칠 동안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매출액, 이게 얼마입니까? 17억, 1만, 10만, 10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7억이네요. 그죠? 17억 분의 3억 4천. 17억 분의 3억 4천 곱하기 365일 하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죠? 뭘로 나누면 됩니까? 곱하기 계산기 좀 뚫게 되겠네요. 잠시만요. 계산기 저도 암산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요, 이제. 자, 제가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0.2네요) 곱하기 365일은 73일이네요. 그럼 73일에서 며칠 빼요? 내가 돈 지급해야 될 45일 빼죠. 45일 빼고요. 그 다음에 며칠 더해요? 그럼 73에서 45일 떼면 8이라고, 그죠? 6이 돼서 28일인가요? 28일에다가 며칠 더하면 돼요? 32일 더하면 돼요. 32일 더하면 돼요. 28일에다 32일 더해야 되니까 60일이 되겠네요. 그죠? 60일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금 조달 기간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에다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빼고 여기에 재고 회전 기간을 더해 주시면 돼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들어오는 기간에서 돈이 나가는 기간 뺀 게 자금 조달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 채권 잔액은
매출액 365일 동안 우리가 달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 채권 잔액 못 받은 외상 금액은 내가 며칠에 걸쳐서 걷어들여야 될까? 그게 바로 뭐예요? 매출 채권 잔액 회수 기간이 되겠죠. 비례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 매출 채권 잔액 회수 기간 계산을 하셔서 주어진 매입 채무지기 기간 빼고 재고 해지 기간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그 매출 채권 한도액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로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금 조달 기간은 제가 보기엔 올해 처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우리 2급에서 자금 조달 기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매출 채권 한도액을 계산하는 문제. 즉, 내가 외상가 얼마까지 줄 거냐?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매출 채권 한도액은 매출액에다가 자금 고정률을 곱해주면 돼요. 자금 고정률. 근데 이 자금 고정률을 예전에는 그냥 주었걸랑이요. 지문에 단순히 곱해가지고 계산만 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맞히니까 자금 고정률을 계산해서 답을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뭘 주어지느냐? 자금 조달, 지금 계산한 자금 조달 기간을 줬어요. 그럼 자금 고정률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자금 조달 기간을 365일로 나눠주면 돼요. 그게 자금 고정 기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매출액에 곱해서 외상값 1년에 얼마까지 내가 줘도 되겠구나. 이거를 계산하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출 채권 한도액 계산하는 것도 자금 고정률과 매출액 가지고 자금 고정률은 자금 조달 기간을 365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아울러 이번에 푼 문제 자금 조달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매출 채권 잔액 회수 기간에서 매입 채무 지급 기간 빼고 자금 회전 기간, 재고 회전 기간 더해서 계산된다. 이제 여기까지 거의 1급 수준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에 대한 회수율을 계산하래요. 일반적인 방법이래요. 일반적인 방법이래요. 그러면 쉽죠. 차월 회수도 아니고 일반적인 방법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왜 5월 달에 회수일이에요? 회수일은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금액 중에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게 회수일이잖아요. 즉, 내가 받은 돈, 회수한 돈, 이 회수한 돈을 총 받아야 될 돈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총 받아야 될 돈이 뭔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5월 달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은 뭐예요? 5월 달에 매출액, 팔아먹은 거. 전달에 못 받은 거. 전달에 못 받은 게 뭐예요? 외상 매출금 잔액이 되겠죠. 전달이니까 4월 달이네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잔액 1,000만 원. 5월 달에 매출액 9천만 원.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1억이 얼마예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에요. 근데 5월 달에 얼마 걷어들였어요? 500만 원 받았대요. 그죠? 그래서 500만 원을, 그죠? 예, 1억 이렇게 되나요? 단위가? 그죠? 그래서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맞네요. 그죠? 예,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요즘 좀 안 됩니다. 연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단위 환산이 단위가 통일됐으니까 화면은 나오겠네요. 만에 500이니까 얼마입니까? 만에 500. 500만 원. 1억에 5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50%? 뭐 잘못 계산했나? 예상 매출금 잔액 1,000만 원. 5월 달에 매출액 잔액은 아니죠. 제가 틀렸죠. 그죠? 예, 받아야 될 돈 회수일이니까 받은 돈이죠. 왜 잔액을 갖고 해? 이게 500만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그죠? 2천만 원이죠? 네, 2천만 원.
그럼 1억에 2천만 원이니까 20%네요. 그죠? 예,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수시 회수일 때 회수 금액을 총 받아야 될 금액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5월달 회수일이다 그러면 5월달에 회수액을 5월달에 받아야 될 돈, 5월달에 매출액, 전달에 못 받은 돈, 즉 5월달에 전달이니까 4월 말 예상 매출금 잔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9천만 원, 1억으로다가 5월달에 걷어들인 2천만 원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 20%입니다. 근데요, 요 문제가 지금 수시 일반적인 방법인데 차월 회수다 그러면요, 5월달에 회수일이 몇 퍼센트인가? 근데 회수 방법이 차월 회수 방법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이 기준이 여기가 달라져요. 5월달에 받아야 할 돈은 당연히 5월 매출액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전달 게 아니라 전전달에 못 받은 거, 즉 여기 데이터는 없지만 3월달에 못 받은 3월 말 예상 매출금 잔액이 있어줘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책의 교재에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이 10번 문제처럼 일반적인 방법, 차월 회수 방법 이 2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차이가 뭐다? 기준, 받아야 될 기준이 전전월 말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직 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 책직 효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업 시간에 물류 흐름에서 하류인 소비자 쪽에서 소비가 조금 늘었어요. 이게 확산이나 수요 왜곡에 의해서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재고가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를 잘 서로 공유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수요가 일정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뭐 큰 변동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번에 안정적인 가격 구조로 수요의 변동폭을 조정합니다. 예,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운송비, 주문비의 절감을 위하여 대량 제품을 한꺼번에 발주합니다. 이러면 책직 효과가 더 커지겠네요. 그죠?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조금 늘었는데, 확 늘었는데, 만약에 어느 쪽에서 주문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확 늘어나겠죠. 자, 3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서로 상생하도록 협업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4번에 공급망 전반에 걸쳐 수요 정보를 중앙 집중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공급망 상에 있는 업체들은요, 각각 다른 업체들이에요. 각각 자기 이 정보를 중앙 집중하지 않고 각각 관리한다 그러면요, 이 정보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공급망의 데이터를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정확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책직 효과를 줄이기 위한 게 관리 방안이 바로 뭐다? SCM이다. SCM의 핵심이 뭐다?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업. 그죠? 예, 그럼으로써 정보를 비용을 줄여서 상생하자. 이게 SCM의 핵심이에요. XCM의 흐름 3가지 지금까지 언급된 게 거의 있었죠. 예. 제품 서비스가 흘러다니죠. 그 다음에 뭐가 흘러다녀요? 그거 살려면 돈이 흘러다니잖아요. 펀드. 그죠? 돈, 펀드. 그 다음에 또 뭐가 흘러다녀요? 정보. 그래서 SCM의 흐름 3가지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대응 시스템. 예, QR 시스템 적용 시 소매업자 측면에서 기대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신속 대응 시스템은 제조업자하고 소매업자 사이에 서로 정보 잘 교환해서 소비자에게 제때제때 물건 잘 공급하도록 하자,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섬유업계에서 주로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적은 재고 절감이에요. 재고 절감. 그래서 재고를 좀 줄여보자. 그러면 제조업자하고 소매업자 사이에 정보를 잘 공유하면 제조업자는 어떤 게 좋겠어요?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공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잘 공급을 받을. 여러분 섬유업체 한번 생각해요. 섬유업체에서 그 원료 공급이 니드 타임이 길까요? 짧을까요? 상당히 길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매업자가 물건 달라고 그럴 때 제때 물건 못 갖다 주는 그런 경향이 아마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런 신속 대응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소매업자, 소비자 둘이서 우리 잘 송고 잘 하자. 그럼 이 소매업자의 정보가 제조업자에 전달이 되면 제조업체에서는 원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또 공급할 수 있잖아요. 유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매업자는 뭐가 줘요? 유지 비용 같은 거, 그죠? 그때그때 공급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재고 쓸데없이 많이 쌓을 수 필요 없잖아요. 그죠? 유지 비용 이런 것들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건 결품 안 나니까 소비자들의 서비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그죠? 내가 제조업자한테 물건 받은 날로부터 이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겠죠? 시간이. 그걸 우리는 뭐 상품 회전율이 높다, 이렇게. 높은 상품 회전율.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소매업자 측면에서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번은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 되겠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소매업자보다는 제조업자 측면에서, 그죠? 제조업자 측면에서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럼 또, 뭐가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자산들,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효율 있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높은 자산 회전율,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소비자들은 그럼 뭐가 좋아요? 좋은 물건 싸게 제때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QR 시스템이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QR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왔네요. 잘 나오는 거는 효율적 대응 시스템, 크로스 토킹 시스템 또는 뭐 VAMI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잘 정리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의 연간 판매량이 9,000개고요. 또한 발주한 A사가 창고에 입고되기까지 10일, 리드 타임이 10일이란데요. 그 다음에 안전재고가, 그죠? 비상금 같은 거요. 4,000개가 필요하대요. 영업일은 300일이래요. 300일. A 제품에 대한 재주문점, ROP점, 리워드 포인트점에, 그죠? 이때 재고량이 몇 개냐? 이거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ROP점은 조달 기간 동안의 평균 그죠? 총 소요량에다가, 그죠? 평균 총 소요량에다가 안전재고 더하면 되잖아요. 그 안전재고 300개는 4,000개는 주어졌고, 그죠? 4,000개에다가 이제 뭐만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리드 타임 동안, 그죠? 이때 이제 평균 총 소요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돼요? 리드 타임 며칠이에요? 10일에다가, 그죠? 일평균, 그죠? 일평균 소요량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일평균 소요량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연 소요량 9만 개 있잖아요. 이거를 이 영업일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9만 개를 300개로 300일로 나누면 일 몇 개예요? 300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일 평균 소요량은 300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몇 개예요? 그 리드 타임 동안은 3,000개죠? 그래서 4,000개에다가 3,000개 더하니까 7,000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문제를 안전재고를 계산하라는 문제를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표준편차하고 안전계수를 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안전재고는 표준편차에다가 안전계수 곱한 게 안전재고량이다. 요 별도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급자 재고 관리 VMI. 그죠? 위탁 재고 관리다.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자가 생산자가 유통업체의 재고를 대신 관리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체는 옳은 거 차지했습니다. 물류 거점의 운영을 유통업체에게 위임한다. 아니죠. 그 반대죠. 틀렸어요. 그죠? 공급업체는 유통업체로부터 물류 정보를 전달받고 유통업체의 재고를 직접 관리합니다. 아, 예, 2번 잘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3번, 4번은 뭐 다 틀린 얘기가 되겠죠?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의 재고를 물류 거점에 보관하지 않고 분리하여 곧바로 배송한다? 이건 뭐 직배송에 대한 설명일 것 같고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CMI. 그죠? 공동 재고 관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VMI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했듯이 인플레이션 시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 이, 총, 그죠? 후. 이 순서 잊어먹지 말고,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 그죠? 매출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것들, 이익이나 재고 금액이나, 그죠? 세금이나 다 반대 방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매출원가가 가장 싼 게 뭐냐? 뭐예요? 어디가 제일 싸요? 당연히 선입선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제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시면 이런 문제들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철도 운송의 장점,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거래요. 문제 또 지문을 헷갈리게 됐나 봅니다. 자, 철도 운송의 장단점, 철도 운송 어때요? 무게 많이 나가도 크게 문제 안 되죠. 근데 이제 부피는 좀 한정, 그죠? 최적은 좀 제한이 받겠네요. 배 같은 거는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나 뭐 최적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비교적 전천후 교통 수단이다.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달리네요. 근데 배나 비행기 같은 건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죠. 1번, 2번 지문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중장거리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4번에 일관운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관운송은 뭐냐 그러면 물건을 실어거나 내릴 때 이걸 물건을 또 이렇게 해체하고 다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포장됐으면 쫙 보낼 수 있는 거. 한꺼번에 쫙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하게 보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죠? 파이프라인. 그죠? 파이프라인 방식밖에 없어요. 4번은 파이프라인 운송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파이프라인이나 철도 운송 같은 것들은 이제 또 최종 소비자한테 가려면 다른 운송 수단을 써서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의 운송 수단을 쓰는 거는 복합 운송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운송 수단 중에서 문전 배송까지 가능한 게 뭐냐? 자동차밖에 없죠? 자동차밖에 없어요. 소비자 문 앞까지 딱 실어다 주잖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경쟁 환경을 고려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기업의 가격 기준으로, 그죠?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이게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뭐 이익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쟁사의 가격 얼마 파느냐? 내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더 뭐 싸게 팔겠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가장 옳지 않은 게 뭐가 되겠어요? 자사의 시장 점유율, 제품의 경쟁력, 이 경쟁력 중에는 이미지 들어가겠죠. 이익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4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또 단순히 내게 되면 이거 경쟁기업의 가격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절차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유통비용을 고려한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전에가 바로 뭐예요? 전략적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자사의 입지도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자사 입지도 판단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예, 경쟁서, 그죠? 선두기업과 가격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푼 문제는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생각을 요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보세요. 거래일이 5월 27일이고요. 결제 조건이 이렇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EOM이 의미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구매 당 월락.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래일 그 달은 제외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며칠 이내에, 그죠? 몇 퍼센트 가져오면 몇 퍼센트 며칠에 갖고 몇 퍼센트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죠? 네, 중요해요. 요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 이거 구매당 월락이야. 그 다음에 요 분자가 바로 뭐예요? 할인율이죠? 요거는 며칠 이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일로부터, 기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월 27일이니까 5월달이 아니고 6월 1일서부터 8일이니까 6월 8일이네요. 몇 퍼센트 깎아준대요? 예, 3% 깎아준대요. 그죠? 예, 3% 깎아준대요.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구성에 대한 문제네요. 제조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원가 구성 표가 잘 나와 있죠?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총원가를 많이 물어봤는데 이번 문제는 제조원가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제조원가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직접원가에다가 제조간접비 더한 거. 그죠? 직접원가가 뭐예요? 바로 요거 3개 더한 게 바로 요 직접원가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2개 더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제조원가가. 그러면 예, 1,000원에 1,500원, 2,500원이 제조원가가 되겠네요. 제조원가 물어봤으니까 뭐 답이 이게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제조원가가 아니고 총원가를 물어봤다 그러면 이 제조원가에다가 예, 뭘 더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 및 일반 관리비 500원. 그래서 3,000원이 총 원가가 되는 거고요. 이 총원가에 이익을 더한 게 이제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4,000원이 판매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각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구매 계약이네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잘 안 나왔는데. 구매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부터 계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약, 제가 수업 시간에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서로 청약하고 승낙하고 의사 합의만 되면 성립되는 거예요. 꼭 계약서를 써야 성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계약서 왜 쓰냐? 만약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근거 자료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구매 승낙 후에 계약서의 작성일로부터, 그렇죠. 만약에 계약서를 쓴다고 그러면 그 계약서의 작성일로부터 그 계약이 유효하겠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3번 지문 보면은 그 해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죠? 해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어요. 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해지는 뭐냐? 계약이 정상적으로 됐어.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을 더 이상 이행을 못하게 돼. 한쪽 일방이. 이럴 때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계약을 더 이상 유지 못하게 됐으니까 미안해. 내가 배상해 줄게.
그래서 남아있는 계약기간 남아있는 잔여일만 무효로 하는 걸 우리는 해지다. 그래서 근데 해제는요. 얘는요. 소급무효예요. 소급무효. 결국 뭐예요?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계약 자체 원인. 계약 원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첨삭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너한테 준 거 내가 받은 거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속여서 했어요. 너 나한테 속여서 했지? 지금까지 내가 돈 준 거 다 갖고 와. 너한테 손해배상 할 거야. 뭐 이렇게 됩니다. 춤석도 없던 계약이 됩니다. 해지는요. 아우 사장님 이거 올해 1년 공급 납품 계약 하셨는데 다음 달서부터 이거 생산이 소비자 반응이 안 좋아서 생산을 중단하게 됐어요. 남은 몇 달 이거 계약 이제 더 이상 이행이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해지예요. 아셨죠? 그래서 해제에서 해지미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이 아니죠. 계약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계약 금액 결정할 때 개별 단가에다 총 수량 수량 곱해서 할 수도 있고 총 금액으로 수량은 무시하고 총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수량할 때에도 보면 뭐 대략 수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확하게 수량할 수도 있고 뭐 수량 기준이냐 금액 기준이냐 계약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근데 거기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경쟁 입찰 방식이죠. 계약 방법이 아니고 그죠? 네, 입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84회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